개발뿐만이 아니고 프로파일링도 AI에 도움받을 수가 있거든요. 막상 여러 가지 툴 통해서 측정을 해도 그 측정을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사실 이걸 잘 못 쓰는 맞아요.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일단 알아야 되죠. 맞아요. AI와 함께 하면은 이런 부분도 되게 간단해졌어요. 되게 쉬워졌어요. 오. URP 3D 샘플 씬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유니티 네. 허브에서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씬이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플레이하다가 음. 성능 프로파일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윈도우에서 애널리시스 프로파일러 음. 가가지고 보면은 지금 나오는 결과물들이 이렇게 성능이 계속 프로파일링 되고 있습니다. 얼마큼 시간을 쓰고 있는지, 맞습니다. 얼마큼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로파일러죠. 플레이를 하면은 이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 프로파일링 결과물이 이렇게 쌓이죠. 그래서 한 프레임마다 어떤 함수가 얼만큼 먹고 어떤 로직이 얼만큼 먹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키로 해가지고 오. 함수 위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네네. 타임라인 해가지고 말 그대로 타임라인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 따라서 소모한 시간이 지남에 시간대로. 따라서 소모하는 거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플레이 루프 안에 업데이트 씬 안에 이런 것들이 쫙쫙쫙 호출되는 그런 콜스택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GPU 기반인지 CPU 기반인지도 여기서 그냥 대략 확인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딱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 분명 얘가 좀 시간이 길긴 긴데 예. 얘가 왜 뭔지 시간이 좀 긴지 맞아요. 의미를 사실 이게 사람이 파악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UI가 해줍니다. AI가 네. AI가 AI가 해줍니다.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그래서 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어시스턴트 항목이 떠요. 이제 항목이 있구나. 함수를 하나 클릭을 하면은 플레이 루프라는 게 있고 플레이 루프 안에 업데이트 씬이 있구나. 쫙쫙 내려보면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파악을 했다고 볼게요. 네. 그래서 근데 근데 플레이 루프? 오케이. 딱 클릭을 해보면 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야스크 어시스턴트가 있군요. 그래서 딱 클릭을 하면은 오.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써줘요. 내가 쓴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딸깍하면 프롬프트도 딸깍하고 나와요. 미리 이렇게 디폴트 값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해주고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알려줘라고 이렇게 날리면 보시죠. 다시 이렇게 프롬프트로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어시스턴트가 그걸 받아서 맞아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방금 그 프로파일러 결과물도 이렇게 첨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텍스트로 계속 뭐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맞아요. 그냥 에스크 어시스턴트 저 버튼 하나만으로 바로 분석이 딸깍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런 짱이죠.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짱이죠. 네네네, 좋네요. 자, 그러면 그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값이고요. 기본적으로 적혀있던 프롬프트고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려줍니다. 지금 퍼포먼스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쫙 분석을 해줘요. 근데 지금 PC에서 돌렸잖아요. 그렇죠. PC에서 돌렸기 때문에 버짓 안에 있어요. 60프레임 미만으로 60fps 미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 최적할 게 뭐 크게 없다라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되게 좋은 상태고 CPU 같은 경우는 2.48ms이고 GPU 같은 경우는 3.30. 그래서 둘 다 16.6. 이 16.6이 결국 60fps를 하기 위해서는 밀리세컨이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 다 그 이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성능이 문제 없다. 그리고 플레이 루프 같은 경우는 61% 정도가 먹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에디터의 오버헤드다. 에디터에서 지금 프로파일러를 실행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대한 오버헤드도 있다. 그렇게 그렇게 또 보면은 이 친절하게 정도가 얘기하고. 남아 있는데 네네. 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에디터의 오버헤드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음. 성능을 측정할 때는 타겟 디바이스에서 측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직접 빌드해서. 네. 네. 그래서 에디터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에디터 오버헤드라든가 프로파일러 이런 것들이 좀 쓸데없는 수치들이 더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에디터 오버헤드가 들어가 있다. 네네. 그럼 플레이 루프에서는 보면은 렌더링 부분인데 렌더 카메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77.5%. 정말 친절하네요. 맞아요. 퍼센트까지 그래서 깔끔하게 이런 걸 알려줍니다.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GPU 서브 미션은 이 부분 GPU 서브 미션인데 0.49 정도밖에 안 먹는다. 그래서 이거는 GPU 렌더 스레드나 GPU 쪽으로 명령을 날려주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다 분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 툴만 보면은 이런 문구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만 봐서는 사실 뭔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AI한테 물어보면 이런 문구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성능을 얼만큼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해줍니다.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이젠 프로파일러를 분석하기 위해서 되게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알아서 네. 해줘요. 그래서 뭐 렌더 그래프 오버헤드가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사실 뭐 수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쫙 얘기해줘요. 네. 그래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좀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또 보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execute 렌더 그래프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이것도 다시 클릭한 다음에 알려달라고 분석해달라고 명령을 던져줘요. 네. 그러면은 이게 execute 렌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분석해 보면 렌더링 버틀넥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들 나냐 섀도우 렌더 지오메트리 섀도우도 처리하고 오파크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불투명 오브젝트 그리고 UI 렌더링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먹고 있다 이런 것들 알려줍니다. 되게 뭐 그리고 또 GC 얼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GC 얼로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용량이 얼마인지도 알려주는 얼마인지도 알려주고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수치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도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렌더 그래프 오버헤드는 이 부분에서 먹고 있고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알려줘요. 네. 그래서 딱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만약에 이걸 최적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섀도우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게 좋고 이렇게 추천 방법도 알려주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 IM UGI 그러니까 요즘은 뭐 UGI라든가 뭐 UI 툴킷 같은 걸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줄이고 뭐 UGI나 UI 툴킷을 사용해라라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또 배칭도 신경을 써라. 그래서 이게 드로우 오파크 오브젝트 이거 같은 경우는 불투명 오브젝트들을 그리는 건데 이분 좀 배칭하면은 좀 더 개선할 수가 있으니까 배칭을 신경 써라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현상을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개선 방향도 알려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러 결과물 분석하는 게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또 다른 예시로 하다 보니까 이 라이트 섀도우 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물어봐요. 이 메인 라이트 섀도우 맵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또 알려줘요. 메인 라이트 섀도우 맵 같은 경우는 URP에서 이 그림자를 처리하기 위한 건데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컨셉을 나눠서 알려주는데요. 메인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디렉셔널 라이트, 태양의 그렇죠. 역할을 하는 메인 디렉셔널 라이트다라고 알려주고요. 그 섀도우 맵 같은 경우는 그 메인 라이트에서 이 오브젝트가 있는 깊이 값을 결국에는 빛에서 이 오브젝트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뎁스 레이텍스로 만들어낸 섀도우 맵이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이거를 나중에 오브젝트를 렌더링 할 때 이 섀도우 맵을 비교해 가지고 이게 그림자 영역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알려준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림으로 한 번 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만약에 태양이 있어요. 메인 디렉셔널 라이트겠죠. 그래서 태양이 이쪽으로 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빛이 쫙쫙쫙쫙쫙쫙쫙쫙쫙 세가지고 쫙쫙쫙쫙쫙 세가지고 그림자 같겠네요. 이 부분이 그림자 영역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카메라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 포인트를 그리고 싶다. 근데 이 포인트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섀도우 맵이란 거는 이 포인트를 쫙쫙 따라가서 태양에서 일로 쏘는 픽셀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 보면은 근데 여기서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그럼 이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에 가려져서 여긴 그림자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 기준에서 이 오브젝트까지 있는 이 거리를 텍스처로 기록을 해줍니다. 이게 섀도우 맵이에요. 거리를 기록하는 건가요? 맞아요. 이 오브젝트가 있는 이 오브젝트의 픽셀이죠. 결국은 이 픽셀이 있는 거리를 저장해 줍니다. 이게 섀도우 맵이란 거고 그럼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픽셀 렌더링 할 때 여기까지 거리랑 이 픽셀까지 거리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얘가 더 짧으니까 여기는 그림자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비교를 한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렌더링 이론까지 이 UI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 자료가 되기도 하고 프로파일링 결과물 분석해주는 어시스턴트가 되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부분도 에이전트 커스텀에 언어 설정해주면 해당 언어 나올까요? 예, 다 한글로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에스크 어시스턴트에서 영어로 했기 때문에 영어로 나온 거고요. 맞아요. 한국어로 질문하면 아마 한국어 나와요. 맞아요. 한글로 물으면 한국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분석하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있고 퍼포먼스 임팩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버텍스 카운트가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섀도우 캐스케이드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2개나 4개로 조절하면은 그만큼 또 이 2배나 3배로 그리기 때문에 이런 CPU와 GPU 코스트가 증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섀도우 레졸루션이 크게 되면은 그만큼 텍스처 해상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GPU 부담이 된다. 대역폭이나 GPU 부담이 된다라고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프로파일링 결과물을 파악하고 맞아요. 최적화할 수가 있는 거였는데 네. 이런 식으로 다 알려줍니다. 되게 좋죠. 그래서 이걸 최적화하고 싶으면 이 그림자형 부분 최적화하고 친절하다. 싶으면 섀도우 캐스터를 줄이고 또 조정하고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어떤 작은 오브젝트 같은 경우 그림자를 굳이 안 그려도 되니까 그쵸. 그런 건 꺼줘라. 멀리 있거나 작은 오브젝트는 캐스트 섀도우를 꺼줘라.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고 섀도우 캐스케이드를 뭐 4단계, 뭐 2단계 이런 것들을 조절해라. 그리고 섀도우를 그리는 이 맥스 디스턴스가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조절을 해라. 그 섀도우 레졸루션 줄여라.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되게 좋네요. 좋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써보세요. 꼭 쓰셔야 돼요. 공부할 때도 되게 도움 되겠네요. 맞아요. 학습 자료로도 되게 훌륭하고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체크를 해보니까 wait for GFX command from main thread라는 게 있어.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그럼 또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면 또 잘 알려줍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만큼 찾아오고 있는데 이게 왜 느리냐. 근데 이거는 실제 뭔가 역할을 하지 않는 아이들 타임의 개념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름이 wait for 뭐시기 from main thread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에서 뭔가를 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런 것들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결국엔 그런 문제점이 되냐? 아니요. 이건 결국은 아이들 타임이기 때문에 뭔가를 기다리는 거야. 뭔가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GPU랑 렌더 스레드가 CPU 작업보다 빠르다는 얘기야. 결국은 GPU 입장에서는 뭔가 이 다 했고 CPU 쪽에서 뭔가 일을 맞춰야 자기가 뭔가 다음 걸 할 텐데 지금 CPU가 뭔가 일을 다 못 맞췄으니까 나는 이제 아이들 타임으로 기다리는 입장이야 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되냐? 아니요.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CPU가 뭔가를 하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GPU 입장에서는 이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다 정리를 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최적화하고 싶으면은 오히려 얘는 웨이트 타임이기 때문에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메인 스레드를 최적화해야 된다. 결국 CPU 쪽을 최적화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 로직을 뭔가 줄이고 그래픽 잡을 켜주고 근데 정리해주면은 너희 프로젝트는 지금 빨라. 그래서 최적화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느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는 단순히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 버짓 안에 할당돼 있고 그리고 너희 프로젝트는 전혀 문제가 없어라고 이렇게 정리까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좋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없는 거는 PC에서 돌렸기 때문이에요. URP 3D 샘플시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돌 수 있도록 되게 경량화된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PC에서 에디터에서 돌리면 문제 없다고 뜹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건 갤럭시 S25U에서 돌린 네, 거예요. 맞아요. 제 폰이 갤럭시 S25 울트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돌린 거예요. 보면 프로파일러에 보면은 떠 있네요. 네, 기종이 떠 있습니다. 그렇죠. 플레이어가 안 떠 있고 이렇게 기준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아시스 씬을 돌린 거고요. 그 헤비한데. 네, 그나마 가장 헤비한 그 씬을 돌린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일부러 헤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렌더 스케일을 1로 뒀어요. 렌더 스케일을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한 0.7, 0.8 정도로 이게 조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부하를 일부러 주기 위해서 렌더 스케일 1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USB로 연결하시면 이제 맞아요. 기종을 선택할 수 있게 뜹니다. 맞아요. 그래서 USB로 연결할 수도 있고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프로파일러의 그 매뉴얼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AI한테 물어보면 또 알려줘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 맞아요. 그렇군요. 그 에스크 모드로 가져가지고 나 기기로 연결해서 하고 싶은데 한번 어떻게 하는데 하면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맞죠? 솔직히 이제 매뉴얼 볼 필요도 없어. 이럴 수가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좀 이제 한글로 좀 물어볼게요. 프로파일 좋습니다. 결과물 돌렸고 이제는 모바일 기기에서 측정한 수침을 감안해서 성능을 평가하고 그리고 최적화 방안까지 제시해라고 한글로 물어봤습니다. 한글로 물어보면 또 한글로 알려줍니다.
프로파일링 분석해 보니까 지금 GPU 병목 상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네요. 그쵸. 제가 일부러 렌더 스킬도 올리고 또 무건신을 돌렸잖아요. 음.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뭐 성능 이슈가 있으면 대부분 GPU인 경우가 많아요. 음. 아무래도 해상도 높고 하니까. 음. 어쨌든 지금 해보니까 GPU 병목 상태야. 음.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를 해보면은 프레임 타임이 지금 33.8이고 음흠. 보통은 모바일 게임에서는 30 FPS가 목표치니까 간당간당하다는 거야. 그래서 간신히 유지하거나 가끔 초과합니다. 그래서 최대 프레임 37까지도 가는데 이거는 이런 경우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라고 또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핵심 병목 지점이 어디냐? 메인 스레드다. 메인 스레드가 프레임의 약 79%, 80% 가까이를 먹고 있는데 GFX 웨이트 렌더 스레드에서 대기하며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랑 반대의 경우예요. PC에서 돌렸을 때는 GPU가 CPU를 기다리는데 이제는 CPU가 GPU 쪽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 로직이 끝나도 렌더링 처리가 늦어져서 다음 프레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아무래도 모바일에서 가장 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흔한 케이스예요. 네. 또 렌더 스레드는 뭐 지금 벌칸 API 환경인 것 같고 안드로이드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벌칸 API로 환경이고 그리고 이 싱크 서브미션에 대해서 대부분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CPU가 GPU에게 명령을 던졌지만 GPU가 이전 프레임 연산을 완료할 때까지 CPU가 대기하고 있는 전형적인 GPU 병력 현상입니다. 정말 친절하게 설명한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CPU가 있고 그러니까 GPU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둘이 한 프레임 그리기 위해서는 서로 둘이 병렬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CPU 뭔가 작업하다가 CPU에게 명령을 던지고 또 CPU가 작업하다 뭔가 명령을 던지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한 프레임이 끝나고 모니터에 출력을 하고 싶어. 이렇게 모니터에 출력을 하고 싶은데 CPU는 지금 일처를 다 했어. 다 했어. 더 이상 뭐 기다리기엔 할 게 없어. 근데 되게 빡센 상황이야. 그래서 해상도도 높고 막 쉐이더도 무겁고 하다 보니까 얘가 CPU가 명령을 던져줬던 걸 이만큼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CPU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GPU가 일처리를 다 못 끝낸 거예요. 그럼 GPU가 일처리를 다 끝내야 그걸 최종적으로 화면에 뿌리는데 CPU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PU가 이전 프레임 연산을 완료할 때까지 CPU가 대기하고 있는 전형적인 GPU 병력 현상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프로파일러만 놓고 한마디로 그냥 해줘라고 분석해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분석이 이렇게 알아서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 성능 분석하는 것도 되게 쉬워졌어요. 그럼 예를 들면 메모리 같은 경우는 GC 할당량이 뭐 128바트로 되게 낮다. 그래서 GC로 인한 스파이크 위험 거의 GC 는 없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너가 신경 쓸 거는 GPU만 신경 쓰면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최적화 방안을 또 알려줘요. 그래서 렌더 스케일 조정하라고 알려줍니다. 아까 제가 일로 올렸더니 했었잖아요. 낮춰가네. 올렸으니까 낮춰라. 렌더 스케일 조정해라. 야.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0.7에서 0.8 정도로 조절을 해라. 모바일 기기의 해상도는 디스플레이 픽셀 연산을 즉각적으로 줄여서 GPU 명령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또 포스트 프로세싱도 꺼라. 포스트 프로세싱도 지금 뭐 DUF나 SSU 등이 뭐 효과가 적용돼 있으면 이거는 모바일용 저사양으로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끄거나 이런 걸 해라. 그래서 최저가 방안까지 알려줍니다. 수치도 알려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카메라 스택 같은 것도 확인해서 카메라 스택은 결국 또 그만큼 렌더링이 중첩되는 거니까 그럼요. 이런 것도 최적화할 수 있고 LOD 같은 걸 적용해서 할 수가 있고 또 플랫폼마다 뭐 그래픽 잡 같은 경우 활성화할 수 있으면 해라 하고 이렇게 방안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CPU 로직은 충분히 빠르지만 GPU가 프레임 예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U 쪽을 이런저런 걸 내서 최적화를 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되게 좋죠. 네. 또 보니까 이게 세마포 웨이트 시그널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것도 AI한테 물어봐요. 무슨 의미야? 무슨 뜻이야?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메인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의 작업을 끝나기 위해서 뭐 정지 아니면 아이들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프레임에서 이 대기 시간의 셀프 타임이 약 27.87ms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큰 수치로 이 프레임에서 발생한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이 대기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똑같아요. GPU 병목이란 거예요. 그래픽 카드가 이전 프레임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메인 스레드가 다음 명령을 보내지 못하고 대기한 경우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 프레임의 메인 스레드가
렌더링이나 그래픽 처리가 완료되기를 약 기다리는 동안 멈춰 있는 시간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병목을 해결하려면 렌더링이나 GPU 부하를 줄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딱 프로파일링하고 AI한테 물어보니까 이 프로젝트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PC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모바일에서 돌리면은 GPU 쪽이 문제야. 그래서 GPU 쪽을 최적화하면 되라고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짱이죠. 좋네요. 근데 최적화할 때 프로파일링뿐만 아니고 되게 다양한 툴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모리 프로파일러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툴 중 하나거든요. 근데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유니티 기본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아예 에스크 버튼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메모리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 통합이 아직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통합이 돼 있지 않더라도 AI한테 물어보고 AI 도움을 얼마든지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오. 그냥 스크린샷해서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별게 없어. 아까 스크린샷을 첨부한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씬의 스크린샷뿐만 아니고 이 네. 툴의 스크린샷도 마찬가지예요. 툴을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알려주면 돼요. 그쵸. 뭐 사실 재미가 그만큼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또 AI한테 물어보면 그 과정도 재밌어요. 알아보는 재미도 맞아요.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오아시스 씬을 모바일로 연결해가지고 스크린샷 모바일로 연결해서 메모리 프로파일러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URP 리플렉션 프로브 아틀라스라는 게 62MB로 가장 많이 먹고 있어요. 단일 개체 중에서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니까 토탈 얼로케이티드가 64MB고 뭐 네이티브가 뭐 488 바이트예요. 얼마 안 먹죠. 매니지 사이즈도 24바이트. 근데 그래픽 사이즈가 64MB 이렇게 먹고 있어. 그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여길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A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 해줘. 명령은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해줘. 해줘. 타이핑도 귀찮아. 그냥 해줘. 음. 해주면 그러니까 이 스크린샷을 첨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스크린샷을 첨부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결국에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 여기서는 툴에서 자동을 지원을 해주냐, 아니면 내가 수동으로 스크린샷을 캡처해서 집어넣냐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과정이네요. 결국은 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스크린샷을 한 다음에 해석해달라고 AI한테 던져줍니다. 네. 던져주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메모리 프로파일러에서 특정 자산의 사실 에셋인데 좀 한글로 번역하니까 조금 와닿진 않은데 특정 에셋의 메모리 점유 상태를 보여주는 상세 정보 창입니다. 대상은 URP 리플렉션 프로브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렌더 텍스처입니다. 라고 분석해줘요. 그럼 얘가 뭐냐? 결국엔 URP에서 리플렉션 프로브, 이제 반사 이미지를 저장해 놓는 텍스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커다란 데이터로 묶어서 관리하는 거대한 판 아틀라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수치를 해석해주면 그래픽 사이즈가 64.2MB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수치다. 이거는 결국 GPU 메모리에서 64MB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는 얘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바일 환경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걸 이미 이해를 했어. 그래서 PC라는 문제가 없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단일 텍스처가 64MB를 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이게 아마 2048 사이즈라서 그럴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예측까지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2048이었어요. 그 토탈 레지던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거는 0.5KB인데 실제 램, 그러니까 비디오 램 말고 CPU 램에 상주한 크기인데 이건 매우 작은 크기다. 즉 데이터가 대부분 CPU가 아닌 GPU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레지던트, 이건 CPU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 안 된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Don't destroy load라고 체크가 돼 있어. 그럼 이건 씬이 바뀌어도 메모리 제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다. 이건 URP 시스템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것들을 다 수치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거 히스토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GPU 병목 상태야. GPU 병목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물 수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또 알려줍니다. 메모리 압박이라든가 제어비 기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물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또 보니까 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네이티브란 것도 있고 매니지란 것도 있고 그래픽 사이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것도 알려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는 메모리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해서 알려줍니다.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C샵으로 프로그래밍 하지만 엔진 내부는 CPP로
이 영역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이티브 사이즈는 결국 엔진의 핵심 내부 CPP 영역에서 이 객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메모리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488 바이트, 메가바이트 키로도 아니에요. 그냥 바이트예요. 엄청 작네요. 되게 작아. 결국은 엔진이 이것은 렌더 텍스처라고 하는 그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흠. 이 정보값만 네이티브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작다. 음. 이 매니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C샵으로 프로그램한 영역. 그래서 이것도 24바이트라서 이거 되게 작아. 주소값이다. 그렇게 주소값이다. 해봤군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엔진 레이어로 나눠 보면은 C샵 영역, 매니지 영역 있고 엔진 내부는 CPP 영역이잖아요. 음흠. 그럼 이 매니지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긴 영역이고 음. 네이티브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긴 영역이야. 그럼 어떤 오브젝트, 어떤 텍스처라는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인스펙터에서 뭐 텍스처 같은 걸 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에디터에서 본 시각적으로 보는 거는 이 C샵 영역인데 이 C샵 영역인 거는 엔진 내부적으로 이 CPP 영역인 걸 가리키고 또 GPU 영역에 있는 GPU 메모리에 있는 거를 얘가 또 가리키는 거예요. 그 결국 핵심 영역은 얘고 그래서 얘가 64메가바이트 정도 먹었고 네. 결국은 이 CPP나 이 C샵이 가리키는 결국 다 정보만 가리키는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24바이트랑 뭐 488바이트로 매우 작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그래픽 사이즈다. 그래픽 사이즈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GPU 메모리에 실제 VRAM에 할당돼 있는 사이즈고 이게 64메가바이트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레지던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기계 물리지원 램에 실제 할당되어 있는 사이즈를 의미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작은 사이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GPU 메모리 영역분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분석 결과물도 알려주고 내가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요 디테일하게 찍어서 또 물어보면 또 디테일하게 또 잘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 GPU 영역 둘 다 잘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또 요약해주고 있죠. CPU나 램에는 부담이 거의 없지만 이 GPU 쪽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모바일 환경에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수정해주면 좋을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어디터. 되게 좋은. 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적 툴입니다. 정적 분석 툴이라서 런타임 돌릴 필요 없이. 맞아요. 윈도우에서 중간에 있네. 여기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어디터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New Analysis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해줘라고 누르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뭐 코드가 어떤 부분이 잠재적인 문제가 있고 성능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거를 런타임 동안 체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를 분석해가지고 뭐 에셋도 확인하고 코드도 확인하고 뭐 프로젝트 세팅 같은 것도 확인하고 해서 이런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셋은 좀 치명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중간적인 이슈가 266개가 있고 게임 오브젝트 세팅 같은 경우는 뭐 메이저 이슈가 3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뭐 마이너한 이슈 몇 개 막 그런 것들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 분석이 다 지금 아직 끝났네요. 분석 중이에요. 네. 그래서 분석이 끝나면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분석이 끝났네요.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코드 해가지고 지금 배열 쪽에 어떤 이슈가 있다. 아니면은 박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더블 클릭을 해서 물어보면은 코드 어느 부분 이 부분 지금 잠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분석한 결과물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고코드란 걸 클릭을 하면은 이걸 넘어갈 수가 있고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박싱 문제가 있어. 박싱 문제가 있고 밸류 타입 인티저 32를 지금 참조 타입. 참조 타입으로 컨버트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박싱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면은 얘한테도 똑같이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박싱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은 한글로 물어봤기 때문에 또 한글로 알려줘요. 그래서 박싱 할당이라는 거는 가비지 컬렉터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박싱은 무엇이냐? 그리고 C샵에서는 크게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이 있다. 그렇죠. 값 타입 같은 경우는 인티저, 플롯 상당히 좀 간단한 그런 타입이에요. 아니면 구조체, 이넘 이런 것들이 다 값 타입인데 이건 스택 메모리 있는 거야.
근데 참조 타입 같은 경우는 클래스, 인터페이스, 오브젝트, 스트링 등등 이런 것들은 흰 메모리 있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이런 값 타입을 오브젝트 타입이나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변환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이 스택 메모리 있는 거를 흰 메모리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 값을 뭔가 감싸는 게 한 단계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스택에 있는 값을 뭔가 정보 같은 걸 감싸서 흰 메모리로 옮겨봐. 뭔가 포장을 해서. 포장기 사듯이. 그래서 뭔가 박싱한다. 박스로 싼다. 그래서 박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흰 메모리인 거를 스택으로 옮겨오기 위해선 다시 포장을 풀어. 그래서 그런 걸 또 언박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메모리의 영역에 있는 값을 막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정보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중에서 가비지가 할당돼요. 그래서 여기 값 타입에 있는 스택 메모리 있던 걸 여기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뭐 뉴 같은 개념이 일어나기 때문에 박싱이 일어날 때마다 흰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그래서 이 흰 메모리가 계속 쌓이면은 이 가베이지 컬렉션 부하가 발생을 해요. 박싱이 빈번하게 되면은 자주 실행돼서 게임이 순간적으로 끊기는 프레임 드랍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값을 막 서로 다른 영역에서 복사했다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또 CPU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사례 분석을 해주면은 인티저에서 레프 타입으로, 레퍼런스 타입으로, 참수 타입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예시들이 있다. 디버그 좀 로그했는데 스코어 플러스 10이라고 하면은 코드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런 코드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인티저 여기는 10은 인티저예요. 네. 그 스코어 이건 그 스트링이에요. 그럼 서로 이렇게 합치기 위해서는 얘를 10이라는 인티저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박싱하고 나서 문자를 합쳐서 그 다음에 콘솔에 출력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박싱을 피하는 해결책을 알려줘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대신 뭐 리스트 제너릭을 사용해라. 제네릭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이 리스트 만약에 리스트 인티저라고 하면은 컴파일 단계에서 이걸 명시적으로 이 형이 정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박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간 것들이 다 오브젝트 타입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티저를 놓든 뭘 놓든 간에 다 오브젝트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C# 프로그래밍에선 어레이 리스트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 제네릭 리스트 이걸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해요. 그리고 뭐 투스트링을 명식으로 호출해라. 그래서 인터페이스 대신 구체적인 타입을 사용해라. 라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박싱을 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교육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젝트 어디터가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코드 라인이 업데이트처럼 되게 빈번하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박싱한 거 자체가 뭐 완전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간헐적으로 일어나. 그럼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좀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거는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매 프레임마다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거다라고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 FPS 카운터에서는 FPS 표기는 매 프레임마다 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문제가 될 거다라고 해서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 문제가 되는구나. 그럼 이걸 해서 또 물어봐요. 해줘. 그래서 이 박싱 이슈가 없게 수정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 코드였는데 이 코드로 수정을 해줍니다. 투 스트링을 호출해서 투스트링을 깔끔하게 해결했군요.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박싱 이슈는 없어요. 보면은 수정 전에는 인티저 오브젝트 형태로 변환되기 때문에 인저를 넣어주기 위해서 오브젝트로 변환하기 때문에 이때 박싱이 일어나. 근데 FS에 투스트링 하면 이미 스트링 형태로 만든 다음에 알려주기 때문에 박싱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GC 부여를 줄였다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박싱 문제는 해결했지만 좀 추가적인 별도의 성능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스트링 호출할 때마다 성능 이슈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또 AI에게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굽시 모드예요. 맞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래서 투스트링 호출 역시 성능상 자유롭지 않지만 박싱과는 다른 형태의 할당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박싱은 일어나지 않지만 새로운 힙 할당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박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스트링을 썼는데 대부분 대신 네가 물어본 대로 힙 할당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제한을 해줘요. FPS 값은 보통 뭐 0에서 200에서 300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스트링을 만들어 놓고
미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세팅을 하면은 뭐 새로운 할당도 일어나지 않고 박싱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알려줍니다. 미리 캐싱을 해두고 그냥 쓰는 거군요. 맞아요. 미리 그 메모리 공간을 잡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 뭐 텍스트메이트 프로를 사용 중이라면 문자를 출력할 때 이 박싱 문제랑 할당 문제를 해결해준 메소드가 따로 있어요. 셋텍스트라고. 셋텍스트라고. 자주 대부분 경우에 이걸 쓰는 걸 추천을 해요. 그렇군요. 아니면은 커스텀 문자를 생성기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제안을 해줍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안을 해줬으니까 그럼 뭐 내가 이걸 계속 이어나간다 그러면 이번 해결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줘 하면 다 해주고.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링하고 결과물 분석도 맡기고 그럼 이 분석을 하고 나서 이거 제안사항도 맡기고 그럼 제안사항을 여러 개 주면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이렇게 해줘라고 알리고 그럼 또 다시 프로파일링하고 프로파일링 결과물 분석해줘라고 또 던지고 제안도 해달라고 던지고 또 해달라고 던지고 인간이 이제 개입하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네요. 인간이 코딩할 일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프로파일링도 하고 앞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뭐 테스트 작성 아니면 리팩토링 아니면 뭐 성능 분석 이런 것도 다 AI한테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걸 얼마나 잘 제어하고 컨트롤하냐에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개발이 되게 편해진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함에 있어서 코딩부터 시작해서 성능 분석, 최적화 이런 것도 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되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아서 되게 앞으로 또 AI가 얼마나 발전할지가 되게 더 기대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